백월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루미나스 타워 60층 펜트하우스. 한서령은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 예리한 눈빛. 남편을 30대에 잃고 홀로 키워온 호텔그룹이 이제는 전국 27개 체인을 거느리는 거대 제국이 되었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모자랄 것 없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단 하나 가슴 한편을 짓누르는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막내 아들 한도혜. 30살이 되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만 거듭하던 그 아이가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 앞에 펼쳐질 숨막히는 전쟁의 서막인 줄은. 어머니, 박나현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 집 응접실에서 처음 본 박나현 단정한 원피스의 적당한 화장, 공손한 인사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도혜 씨에게 많은 얘기 들었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현의 인사는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상견례 내내 나는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나현의 대답들이 마치 미리 연습해온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도혜와 어떻게 만났나요? 우연히 카페에서 부딪혔는데 정말 운명 같았어요. 답변 끝에 꼭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도 계산된 느낌이었죠. 나현 씨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평범한 가정이에요. 평범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진짜 평범한 사람은 자신을 평범하다고 강조하지 않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도혜가 나현을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가사 매니저 윤복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30년간 우리 집에서 일한 복자의 감각은 예리했죠. 사모님. 사모님 나가신 사이에 그 아가씨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제가 차를 따라 드리는데 에어컨 온도 좀 내려주세요. 하는 말투가 완전 딴 사람이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공손하더니 갑자기 명령조로 바뀌었다가 다시 도에 도련님 들어오시니까 또 원래대로. 나는 목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수십 년간 호텔업계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내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겉가죽. 가면을 쓴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혜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섣불리 의심을 드러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 아들을 노리는 여우라면 얘기가 달랐죠.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복자야, 클리넥스 사장에게 전화해. 클리넥스는 우리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로 고급 청소 서비스를 하는 회사였어요. 나는 사장에게 직접 지시했죠. 박나현이라는 여자 집에 무료 체험 청소 서비스를 제안해. 그리고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사모님이 직접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 난 젊었을 때 호텔 청소부터 시작했어. 청소복 입는 게 어색하지 않아. 일주일 후 나는 클리넥스 유니폼을 입고 나현의 원룸 앞에 서 있었어요. 평범한 빌라 2층, 월세 50만 원 정도 되는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클리넥스에서 나왔어요. 신규 고객 이벤트로 무료 청소 서비스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나현이 문을 열었어요. 집에서의 그녀는 상견례 때와 사뭇 달랐어요. 수수한 추리닝 차림의 민낯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의외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곳곳에 고급 소품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에르메스 스카프, 샤넬 향수, 명품 핸드백. 월세 50만 원 집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화장대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가득했어요.
시슬리, 라프레리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 제품들이었죠. 그리고 세면대 서랍에서 발견한 건 남자용 면도기와 칫솔도의 것일까요? 거실 청소를 하면서 나는 슬쩍 나현의 노트북을 들여다봤어요. 전원이 켜져 있었는데 화면 보호기가 걸려 있었죠. 나는 일부러 청소 도구로 마우스를 건드렸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로그인 창이 떴는데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요. 잠깐 보인 화면에서 내 눈을 사로잡은 건 검색 기록이었어요. 한서령 자산 규모, 호텔 그룹 상속 구조, 한도의 재산. 소름이 끼쳤어요. 나가면서 나는 일부러 노트북 전원 설정을 바꿔뒀어요. 자동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다음에 와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나는 복자에게 나현의 외출 시간을 미리 파악해달라고 했어요. 그녀가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 헬스장에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였죠. 나현이 나간 지 10분 후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노트북 뚜껑을 열자마자 화면이 켜졌어요. 지난번에 설정해둔 자동 로그인이 작동한 거였죠. 바로 유튜브가 열려 있었는데 시청 기록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루미나스 타워 상속, 절세 방법, 고령자 요양원 입소, 절차와 비용, 배우자 사망 후 시모 재산권 이전, 치매 초기 증상과 법적 무능력 판정. 더 끔찍한 건 검색 기록이었어요. 한서령 나이 언제 죽을까? 노인 낙상사고 사망률. 독거노인 고독사 사례. 손이 덜덜 떨렸어요. 2년이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북마크 폴더 프로젝트 S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으로 자살한 노인. 재산 다툼 끝 의문사. 요양원 방치로 사망한 재벌 총수. 침실 서랍에서 발견한 두꺼운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생명보험 로고가 찍힌 완벽하게 작성된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거든요. 피보험자 한서령. 수익자 한도혜. 보험금 12억 원. 더 무서운 건 내 개인정보가 다 적혀 있다는 거였어요. 복용 중인 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결과, 심지어 내가 언제 어디서 넘어졌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파일 뒤쪽에는 더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결혼 후 동거, 2단계 시모 건강 악화 유도, 3단계 요양원 입소 추진, 4단계 재산 관리권 확보, 5단계 자연사 유도.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목표일 2025년 12월 내. 예상 소요기간 6개월에서 1년. 성공 확률 95%.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전자키 소리가 들렸어요. 나현이 예정보다 1시간이나 빨리 돌아온 거였어요. 나는 급히 화장실로 숨어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엿봤죠. 현관문이 열리면서 나현이 들어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함께 들어왔거든요. 근육질 몸에 목과 팔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였어요. 나현이 그 남자에게 달라붙으며 말했어요. 오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일이 일찍 끝났거든. 그보다 서류는 다 준비됐어? 나현이 아까 내가 본 파일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응, 다 준비했어. 이제 그 바보한테 도장만 받으면 돼. 그 바보가 누구야? 한도의 말이야. 완전 멍청이라니까. 내가 뭘 해도 의심 하나 안 해.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시어머니는? 그 할망구.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곧 처리할 거야. 처리한다고? 나를? 남자의 뒷목에 청성회라는 문신이 보였어요. 백월시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였어요. 무혁 오빠, 계획대로 되면 우리 12억은 확실히 받는 거지. 당연하지. 그리고 나머지 재산도 다 우리 거야. 호텔 그룹까지. 나현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그 할망구 빨리 정리하자.
너무 오래 끌면 귀찮아져.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던가 아니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하던가. 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년놈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게 그 할망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걱정 마. 나도 만만한 여자 아니야. 지금까지 3명 해치웠는데 다 완전 범죄였어. 3명이나. 2년이 연쇄살인범이었단 말이야. 나는 모든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나는 다짐했어요. 박나현, 내가 누군지 이제 다 알았어. 70년 산 한서령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공격할 차례였죠. 나현의 집을 빠져나온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자에게 전화했어요. 복자야, 지금 당장 법무실장한테 연락해. 오늘 밤 12시에 사무실로 와달라고 해. 자정에 김 법무실장이 도착했어요. 전직 검사 출신인 그는 증거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걱정 마. 나는 클리넥스 직원으로 정식 서비스를 하러 간 거야. 게다가 마스터키도 정당하게 발급받은 거고. 그렇다면 문제 없겠네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직접 대화 녹음이나 돈거래 증거 같은 거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사모님, 내일 다시 뵙고 싶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기회가 왔네. 내일 저들을 직접 만나겠어. 다음 날 오후, 나현이 정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나현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강무혁이 함께 있었거든요. 사모님 소개할게요. 제 오빠 강무혁이에요. 나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실은 저희가 사모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안? 네. 사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텐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나. 강무혁이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 많이 나잖아요. 계단에서 넘어지신다든지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태어났어요. 가슴속에 숨겨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뭐가 좋은데? 나현이 당황했어요. 그게 아니라 도혜가 걱정해서요. 강무혁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하죠.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사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 말이에요. 돈을 달라고? 네, 1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10억을 왜 줘야 하는데? 안 주시면 도혜에게 사모님의 비밀을 다 말할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이들의 본성을 끌어내기에는 충분했어요. 20억. 네. 20억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무혁의 눈이 번뜩였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도혜와 헤어져.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현과 무혁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좋아요. 20억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하겠어요. 나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어요. 물론 가짜 돈이었지만 겉보기에는 진짜 같았어요. 거래가 성사된 후 강무혁이 내 팔을 붙잡았어요. 약속 어기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청성회가 뭔지 아시죠? 완벽한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다 녹음됐고요. 카페를 나서면서 나는 휴대폰으로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증거 확보 완료. 바로 움직여. 30분 후 루미나스 타워 법무실에서 김 변호사와 만났어요. 완벽합니다, 사모님. 협박. 공갈.
사기 시도까지 다 녹음됐네요. 다음 날 새벽 반부패 수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나현과 강무혁을 동시에 체포하는 작전이었죠. 오전 8시 복자가 뉴스를 틀어줬어요. 청성의 간부와 공범 여성,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화면에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나현과 무혁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날 밤 도혜가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혼인신고 못했어요. 왜? 나현이가 갑자기 잠적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나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렸어요. 도혜야, 앉아봐.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도혜가 파일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유튜브 검색, 기록부터 시작해서 보험 서류, 살인 계획서, 무혁과의 대화 녹음까지 모든 걸 차례로 보여줬어요. 나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할망구 빨리 정리하자. 계단에서 굴러떨어뜨리든지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하든지. 지금까지 3명 해치웠는데 다 완전 범죄였어. 도혜가 주저앉았어요. 엄마, 내가 바보였어요. 완전히 속았네요. 괜찮아. 엄마가 다 막았으니까. 며칠 후 김법무 실장이 완벽한 증거 사슬을 구축했다고 보고했어요. 보험 설계사 진술, 은행 계좌 추적, CCTV 영상, 필적 대조, 그리고 사모님의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에요. 보험 설계사는 나현이 가짜 위임장을 가져와서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글씨를 못 쓰신다고 했다고 진술했어요. 은행에서는 나현의 계좌가 청성의 공범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같은 패턴으로 다른 피해자들 돈도 받았던 흔적이 있었죠. CCTV에는 나현이 보험 서류를 들고 나가는 모습, 무혁이 올라가는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법정에서의 모습도 뉴스로 나왔어요. 검사가 나현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한서령을 요양원에 보내고 그 사이 보험 가입 및 수익자 조작을 하려 했습니까? 나현이 처음에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다 추측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난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강무혁도 마찬가지였어요. 협박?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녹음 파일, CCTV, 계좌 추적, 보험 서류, 증인 진술까지 완벽한 증거 사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죄입니다. 최종 판결에서 강무혁은 8년, 나현은 5년을 선고받았어요. 2달 후 어느 저녁이었어요. 도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누군가를 다시 만나봐도 될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겁먹지 않은 도혜의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래? 누구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윤서진이라고. 일주일 후 윤서진이 우리 집에 왔어요. 나현과는 완전히 다른 첫인상이었어요. 화려한 원피스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윤서진입니다. 인사는 공손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진은 선물용 쿠키 상자 대신 아이들 그림을 꺼내 보였어요. 사모님, 아이들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도혜 씨가 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서진은 1시간 동안 아이들 이야기만 했어요. 내촉이 반응했어요. 이번에는 따뜻하게 이 여자는 진짜였어요. 계산이 아니라 생활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서진 씨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아껴주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도혜가 재벌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서진이 깜짝 놀랐어요. 네, 재벌이었어요? 저는 그냥 착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이 반응도 진짜였어요.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도혜 씨는 도혜 씨잖아요. 그날 저녁 서진이 돌아간 후 나는 도혜에게 말했어요. 서진이 괜찮은 것 같구나. 정말요? 응. 하지만 1년은 더 지켜봐. 사람은 오래 봐야 알 수 있어. 그로부터 1년 반 후 도혜와 서진은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서진의 학급 아이들이 축가를 불러줬고 나는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서진의 인사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어요. 고마워, 서진아. 우리 도에 잘 부탁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새로운 가족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서진은 결혼 후에도 계속 교사 일을 했어요. 어머니 괜찮을까요? 제가 일을 계속해도? 당연하지. 내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 1년 후 서진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어머니 손자 생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기뻤어요.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나는 루프탑 난간에 기대어 백월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박나현 사건 이후로 자주 하는 일이 됐어요. 돈은 방패가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증거와 사람이 진짜 방패지.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였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쁜 사람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거실로 들어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예전에는 나와 도혜 둘뿐이었는데 이제는 서진도 함께 찍힌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도혜의 웃음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현관역, 비상 패널을 확인했어요. 박나현 사건 이후 설치한 거였죠. 한 버튼만 누르면 경비실, 경찰서, 병원에 동시에 신고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눌릴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있으면 안심이 됐어요. 한번 배운 방어는 평생 가니까요. 며칠 후 서진이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어머, 우리 귀여운 친구들 왔네. 서진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쁜 사람들을 혼자서 다 잡으셨어. 진짜요? 어떻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똑똑해서 그렇지.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그런 무서운 일을 어떻게 혼자 해내셨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복자도 있었고, 김 변호사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저도 앞으로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수 있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로 박나현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 도혜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나는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기이기도 했다. 앞으로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다. 손자 손녀들 봐주고 가끔 회사 일도 도와주고.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배운 경계심은 평생 간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겨울은 평화로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쓴 사람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지 않을 테니까. 복자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사모님,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생겼어. 도혜 도련님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운이 좋았지. 아니면 내가 잘 가르쳤거나. 둘 다 웃었어요. 길고 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진짜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돈과 권력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70세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요. 현관 비상 패널의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을 두드릴 수 없을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지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머니 한서령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70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